오늘은 기면증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잠이 많은 기면증의 원인과 증상, 치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한진규 원장님이십니다. 네. 서울 스페셜 수면의원 한준규 원장입니다. 오늘은 기면증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일단은 원치 않은 시간에 이제 자꾸 조는 뇌파가 나와서 자기도 모르게 잠과의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는 기면증. 특히 공부를 가장 많이 해야 되는 청소년 시기에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기는 공부를 하고 싶지만 공부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옛날 생각해 보면 학교 다닐 때 막 학교에서 엎드려 막 하루 종일 자는 애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 애들이 걔가 밤에 딴짓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얘가 기면증이 아니었나라고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토론하는 걸 잠깐 들으시고 원치 않은 시간에서 원치 않은 행동을 할 때, 즉 누가 봐도 잘 수가 없는 상황일 때 자는 모습이 관찰되는 본인이나 친구들이 관찰되면 혹시 꼭 기면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면증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뇌 그 생체 시계가 있고 시상하부에서 그 하이퍼콜레스테롤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걔가 충분히 6시간, 7시간을 밤을 자고 아침에 햇빛이 들어오면 얘가 뇌가 깬다고 그러죠. 뇌가 각성이 되면서 이 잠 깨는 코티졸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밤에 100룩스 이하의 어둠이 되면서 몸의 체온이 떨어지면 밤으로 인지해서 또 잠자는 멜라토닌이 나옵니다. 이 낮과 밤을 이게 조절해주고 일깨워주는 게 하이퍼콜레스테롤 물질인데 이게 선천적으로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계속 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조건일 때 밤이 돼요. 특히 감정이 우울하거나 감정이 업되거나 심지어는 너무 웃거나 화낼 때도 이 감정에 따라서도 갑자기 졸려 뇌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인 어둡고 체온이 떨어지는 조건뿐만 아니라 이 잠자는 뇌파가 항상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전날 못 잤거나 너무 피로하거나 심지어 감정의 변화가 돼도 그냥 툭 하고 자는 호르몬이 나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제 잠을 자게 되죠. 그래서 기면증 환자들 보면 옆에서 툭툭 치고 깨워주면 내가 잤어 하고 자는 그 포인트를 모르세요. 왜냐면 그게 뇌파가 먼저 신내린 것처럼 홀로 자기 때문에 나는 언제부터 잤는지도 모르고 옆에서 깨워주지 않으면 그 시점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는 타이밍이 원치 않은 시간에 계속 조는 게 발견될 때는 이 하이퍼콜레스테롤이 부족해서 졸려온 기면증이 아닐까 꼭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면증의 대표적인 증상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기면증 환자의 대표적인 증상은 기면증 환자가 밤에도 좀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너무 생생한 꿈을 꿔요. 이게 너무 생생해서 현실과 헷갈릴 정도로 아주 그냥 아주 생생한 꿈을 많이 꿉니다. 그리고 이 꿈을 꾸고 깼잖아요. 몸이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가해눌림. 너무 생생한 꿈, 흔한 가해눌림, 그 다음에 낮에 참을 수 없는 졸려. 그리고 너무 웃거나 화날 때 감정에 따라서 졸렸거나 기운이 빠지는 허탈 발작. 이 네 가지가 기면증의 대표적인 증세고요. 이 중에서 참을 수 없는 졸려만 하나만 있어도 기면증 검사 대상이 됩니다. 이 네 가지가 다가 아니에요. 네 가지 다 있으면 검사해보면 거의 80% 기면증이 나오지만 이 중에서도 내가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로 수면이 많고 항상 졸음과 싸움에서 진다. 이것도 기면증에 의심할 수 있는 포인트라는 거. 단 한 가지만 있어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면증 질문 중에 가위 눌림하고 같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상관성이 있을까요? 가해눌림하고 기면증하고는 가해눌림이 평생 살면서 몇 번 겪지 않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눈은 떴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거 뭐 몇 번이나 겪겠어요. 그런데 이제 기면증 증상 안에 가해눌림이 있기 때문에 일단 가해눌림이 흔하고 낮에 너무 졸립다면 당연히 의심해 봐야 됩니다. 왜냐면 그렇게 조합이 되는 병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해눌림이 있고 너무 주간졸림이 심할 때는 첫 번째 의심할 거는 기면증이고 두 번째는 비정형 우울증이에요. 그러니까 비정형 우울증은 뭐냐면 원래 우울증은 불면증이 많아요. 근데 비정형 우울증은 거꾸로 됐어요. 졸음도 많아요. 그리고 정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측이 어려웁니다.
그리고 가해졸림도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비정형 우울증도 두 번째로 우리가 의심할 그런 조건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식인 질문입니다. 기면증인가요? 아침에 일어날 때 알람 소리를 7번이나 못 들어서 못 깨어났는데요. 오늘 아침에는 결국 오후 2시 반까지 자버렸습니다. 기면증일까요? 일단은 가장 흔한 게 수면 부족에 의한 과다 수면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렇게 수면이 충분치 않고 계속 누적돼 있던 거예요. 그럼 뇌는 어떤 일정 시간에 수면을 자지 않으면 뇌가 생존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기회를 딱 잡으면 뇌가 살기 위해서 졸려내과를 계속 내보내요. 그래서 가장 흔한 걸로는 잘 생각해 보시면 그동안에 만성 수면 부족과 만성 피로가 누적돼서 한 번 잘 때 몰아자는 경우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이 기면증 환자가 다 소리를 못 듣고 자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소리를 못 듣고 자는 것 중에 가장 흔한 거는 특발성 과수면증이에요. 영어로 이디오패틱 하이포존미아인데 이거는 기면증과는 좀 달라요. 기면증 검사해 보면 뭔가가 하나 부족해요. 기면증 제법 2번 나와야 되는데 1번 나오고, 기면증 검사 8분 내로 자야 되는데 뭐 10분 만에 자고. 그러니까 기면증은 합당치 않은데 길게 자고 못 일어나요. 그래서 이게 이디오패틱 하이포존미아 뜻이라는 게 뭐냐면 아예 아직 원인을 잘 모르는 거죠. 그런데 잠이 많고 길고 소리를 못 듣고, 그리고 기면증에는 검사해보면 뭔가 부족하고, 그리고 기면증 약이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이디오패틱 하이포존미아는 아주 강한 각성제 말고는 아직 나온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이 이디오패틱 하이포존미아, 즉 특발성 과수면증과 기면증을 구분하기 위해서도 기면증 검사를 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왜냐면 그게 구분이 돼야 기면증 약이 국가보험이 되고, 그 기면증 약은 기면증일 때만 잘 되기 때문에 무조건 모든 과수면에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는 일단 수면 부족에 의한 과수면, 두 번째는 특발성 과수면증,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생각할 게 이제 기면증이라고 의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면증을 확진받기 위해서는 검사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면증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는 어떤 게 있나요? 일단은 밤에 자는 수면당 검사하고 이제 낮잠 검사, 낮에 자는 낮잠 검사, 기면증 검사가 이제 한 세트예요. 왜냐면 정상적인 사람은 밤에 8시간 자면 그 다음날 낮잠을 4번, 5번 잤을 때 다 못 자요. 근데 기면증 환자는 그 8분 내로 자고요. 거기에서 렘수면이라는 독특한 뇌파가 2번 나옵니다. 두 가지 조건이 돼야 기면증이 되거든요. 그런데 본인의 기면증을 만들기 위해서 밤을 새고 와서 낮에 낮잠 검사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심사평가원이나 전세계 수면학회에서는 기면증 검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밤에 야간 검사를 반드시 수면센터에서 하셔야 돼요. 수면 클리닉에서. 밤에 와서 수면을 자는 걸 저희 의료진이 확인하고, 그 다음에 20분 짜리 낮잠을 2시간 간격으로 8시, 10시, 12시, 2시 4번 또는 5분 정도 자는데, 이 중에서 평균 잠자는 게 8분 내로 자고, 그 꿈꾸는 렘수면이 2번 이상 나오면 이제 기면증 확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면증을 위한 이제 수면다운 검사는 원래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말씀하신 기면증 낮 검사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가요? 2017년도 처음에 수면다운 검사가 시행됐을 때는 이제 밤 검사만 일반 수면다운 검사가 보험되고 기면증 검사 보험이 안 됐거든요. 근데 올 1월 1일부터는 기면증 검사도 보험이 돼서 기면증 의심 환자는 야간 검사를 하거나 낮 검사할 때 양쪽 다 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면증을 그냥 방치했을 때는 어떻게 되고 치료 방법에는 뭐가 있습니까? 기면증을 방치를 했을 때 우리가 혈압을 방치하면 뇌경색이 오듯이 어떤 뇌질환으로 더 진화되고 나빠지는 건 아니고요. 사회적인 도태가 되죠. 그러니까 계속 잠을 자야 되니까 일을 하고 싶은 욕구도 없어지고 공부할 수 있는 의욕도 없어지죠. 계속 잠만 자고 싶으니까. 그래서 이 자체가 어떤 다른 뇌질환이나 심장질환으로 가는 건 아니고요. 사회적인 이제 부조화, 사회적인 도태가 이제 후유증으로 남는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면증 상태가 없어지면 더욱 집중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아이들이 졸려움과의 싸움에서 지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성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약간의 불합리한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 사회적으로 내가 많이 억울하고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게 가장 큰 거고요. 두 번째는 원치 않은 시간에 졸다 보면 사건 사고가 날 수 있죠. 교통사고율도 올라가고 운전하다가 좋으니까, 아니면 길 가다가도 쓰러지면 또 사고 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졸려움 때문에 생기는 2차적인 또 문제가
큰 사회적 문제로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험사에서도 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게 아무래도 원치 않은 시간에 픽픽 쓰러져 사니까 사건 사고율이 높다 보니까 이 보험에도 요즘 문제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 자체가 또 다른 병으로 진행되는 것보다는 이 병에 의해서 주관절림에 의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게 큰 부작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증 치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은 기존의 그 하이퍼콜리티를 자극시켜주는 모다핀이라는 약이 이미 20년 전부터 나와 있고요. 그래서 모다핀은 그냥 가장 기본적인 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약의 일부가 뭐 울렁거림이 심하다든가 두통이 유발되든가 아니면 이제 살이 너무 빠진다든가 이런 부작용이 있을 때 약간 그것을 개량해서 신약으로 나온 게 누비지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탄력 발작을 좀 더 좋게 해주는 약으로서 와켑스라는 약이 또 이번에 보험이 돼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기본적인 정통 기면증 약은 세 가지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기면증 약이라기보다는 잠을 깨게 해주는 이제 각성제 계통 약이 또 있죠. 그건 이제 ADHD 있을 때도 사용하는 각성제인데요. 이 각성제도 소량으로 잠을 쫓게 하면서 증상 치료로도 중간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각성제와 그다음에 세 개의 대표적인 약이 이제 기면증 치료약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희귀난성 질환으로 기면증 환자는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희귀난성 질환 환자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다 받을 수 있고요. 군대는 일단 6개월 이상 진단받고 6개월 이상 치료받은 다음에 치료가 끝나는 시점에서 약을 먹은 다음에 다시 기면증 검사를 했을 때 그 결과에 따라서 현역으로 갈 수 있고 공기로 갈 수 있고 면제가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치료 결과의 양상에 따라서 전부 다 가능해요. 현역도 갈 수 있고 예를 들어서 6개월 치료했는데 너무 좋아진 거예요. 전력도 없어지고 그럼 현역 가야죠. 근데 그걸 자기가 좋았다는 게 아니라 뇌파 검사상 이렇게 나왔을 경우입니다. 근데 6개월 치료했는데 여전히 졸린 거예요. 그럼 이제 군대 갈 수 없습니다. 위험하니까요. 왜냐하면 수류탄을 안고 잘 수도 있고 총을 쏟아져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그 졸림 정도에 따라서 공의로 갈 수 있고 아니면은 이제 면제가 될 수 있죠. 본인이 조절할 수는 없어요. 뇌파 결과상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치료 결과에 따라서 군대는 다양하게 빠질 수 있다는 거, 다양하게 지정이 된다는 거, 그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료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기면증이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청소년 시기에 피크가 돼서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서 3, 40대가 되면서 좋아지는 부류가 있고요. 3, 40대 시작해서 쭉 환각 날 때까지 졸려움 유지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청소년 시기에 시작하는 기면증 타입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면증 후유증이 사회생활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단받고 꾸준히 약 먹고 사회생활 아무 문제 없이 하고 그 밖에 기면증 환자들이 다른 수면장애도 많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치료 잘해서 수면의 질을 높이면은 기면증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좀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년이 됐을 때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약을 줄이거나 아니면 약을 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진단을 빨리 하고 그 이후로부터는 사회적으로 많이 힘드니까 약을 꾸준히 먹으면서 일단 사회생활 문제 없이 그냥 생활하면 어느 순간부터는 나이가 들면서 좋아지는 병들은 많지 않잖아요. 혈압도 더 심해지고 당뇨도 심해지는데 기면증은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진단과 빠른 치료가 삶의 질과 본인이 갖고 있는 뇌 기능을 더 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경우에 부모 입장에서 혹시 이게 정신과적 질환이기 때문에 이게 사회적으로 좀 불이익이 있는 거 아닐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던데. 저는 신경내과입니다. 정신과가 아니기 때문에 기면증은 정신질환이 아니라 뇌 이제 그 혈압, 당뇨처럼 뇌 안에 그 호르몬 밸런스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신질환으로 꼭 분류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정신질환 환자 오버랩돼서 같이 진단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순수 기면증 환자들은 정신과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드가 G 코드예요. F 코드가 아니기 때문에 F 코드가 정신질환이거든요. 그래서 G 코드이기 때문에 신경내과 코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큰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은 기면증이 그 청소년 시기에 올 수 있는 몇 가지 안 되는 질환 중에 대표적인 질환이 기면증이고요.
주간 졸림이 심하거나 졸용 때문에 내가 사회생활에 큰 피해를 보거나 공부하는데 학습에 큰 피해가 되면 주저하지 마시고 빨리 가까운 수면 클리닉 가셔서 보험도 다 되니까 검사 받고 진단 내리면 이 수면 검사를 통해서 진단이 될 때만 기면증 약이 보험이 돼요. 그럼 이제 그 비싼 기면증 약도 다 보험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주저하지 마시고 빨리 검사 받고 그 이후에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